오늘 좀 약간 미용실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미용실 갔다 왔어요. 갔다 오셨죠, 머리 그죠? 했잖아요, 머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결혼식 가냐고. 그래서 유독 나한테만 얼평이 들어가니까. 저 여기 주구장창 나왔지만 제 외모를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외모 갖고 뭘 안 하죠. 아무도 뭐라고. 나는 꼭 뭐 외모가. 네,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부리 역사상 최고의 미모를 가지신 게스트 리오라이 박검사 박은정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미모를 좋아하시죠? 아닙니다. 또 안티 댓글이 네, 막 최근에 우리 박 여사님이 이 미모에 대해서 약간 강조하시는 오늘도 풀 메이크업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좋아하실 거라고 믿고 오프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 연초에 저희 그 올해 시장 전망할 때 두 분이랑 같이 모셨잖아요. 네네. 한 6개월 만에 모셨는데 그 동안의 상황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을 생각하는 그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오를 거다 또는 이제 잠깐 주춤하다 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 상황이 길어지고 이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하락세가 완연해지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도 사실은 저는 이제 예전부터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사줄 수 있는 매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상황을 이제 현실로 인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에 계시니까 이런 좀 매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경매 시장 이런 거 또 감정평가를 해야지 되니까요. 좀 그런 동향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평가 업무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담보 수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예전보다 확 줄어드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동산을 매매하시려는 분들도 이제 금액적으로 이만큼을 받았을 때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꺼리고 매수를 꺼리고 그래서 거래 자체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오는 일감도 좀 줄어드는 이렇게 되고 있고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기본적으로 다세대 쪽이 제일 많이 나오죠. 다세대 쪽이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신축 붐도 많이 불었었고 이렇게 하면서 전세 대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채워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전세 만기가 도래하고 나가야 되는데 실제 주인 같은 경우 이제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물량으로 봤을 때는 다세대 물량이 가장 많이 있고 아파트 물량도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낙찰률은 좀 떨어지고 또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꼬마 빌딩 열풍도 사실 오랫동안 한 1년 강하게 불었는데 꼬마 빌딩은 경매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은 이제 막 경매까지 넘어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 자체가 뭐 아파트나 뭐 다세대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임대 수익 내지는 자본 이득을 추구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갈 물건으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어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제 금매로 팔 수 있는 환경이니까 이제 뭐 경매까지 넘어가는 이런 거는 좀 많지는 않은 상황.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보실 때 지금 이제 하락장의 초입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 문정부 기간 동안 많이 올랐다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하고 나서도 바로 시장에 반응이 왔던 건 아니었고 그 이후에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제 화랑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분양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가격이 점점 오르다가 문정부 취임할 때부터 해서 이제 급격하게 오르다가 19년에 잠깐 주춤했고 그 다음에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은 짧은데 오른 그 폭은 굉장히 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1, 2억 빠진 것 같고 지금 금매다 뭐 수억 떨어졌다 이러는데 뭐 2배, 3배 올랐다고 하는 시장에서 지금 1, 2억 빠져가지고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돈이 없는 30대, 뭐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집을 살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계속 오르니까 못 사다가 지금 좀 내려오니까 그럼 이젠 조금 사볼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정말로. 진짜로 있으세요? 네.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죠. 네.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시장 흐름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도 IMF에서 냈던 것도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변경을 했잖아요. 맞아요. 수치를 낮춰가면서. 이유는 그만큼 경기 침체가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 대외적인 경제,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또 금리 자체도 고금리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출을 어차피 지금 집을 산다는 분이 현금 100%로 내가 사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고금리의 대출을 장기로 내 가지고 이 시기를 힘들게 보낼 필요가 있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전세살이라는데 좀 약간 지치고, 남들은 이제 집 사는 거에 약간 소외감도 좀 느끼고, 그런데 약간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걸 보니까 금리가 또 막 2%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그리고 집을 좀 살까 해서 주변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친구도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그래도 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실 거죠? 네. 이유는 올 초 대비해서 뭐 지금 이제 30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아놓은 자본금에 대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6억까지 대출해준다고 맞아요.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럼 6억에 본인이 모아놓은 돈 뭐 2, 3억 보태서 뭐 8, 9억 내지는 뭐 이런 거를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한 올 초부터 지금까지 몇 억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금액만큼 내가 지금 사느냐, 1년 후에 사느냐, 뭐 반년 후에 사느냐, 이 차이가 생기는데, 굳이 지금 그러니까 적격 대출이나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인 대출은 결국은 손해를 보고, 일부는 손해를 보고 저금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때 돼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 금리가 주는 이점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얻게 되는 이익이 더 많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하실 필요는 없다. 또 이유는 대출을 받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6억까지 대출을 받고 자기 자본을 3억을 투입을 해서 9억의 집을 산다면, 9억짜리 집이 8억이 되면 자기 자본 1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금액 자체도 뭐 지금은 이제 뭐 DSR이나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기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체증형을 선택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내가 이제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굉장히 장기에 걸쳐서 이 빚을 내는 거잖아요. 가장 안 좋은 시기. 네. 결국은 자기 자본은 까먹고 이제 대출만 수십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그런 선택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회사에서도 후배들이 뭐 30대 네. 이런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이 찾아와서 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선배님, 저는 집을 언제쯤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네. 어떻게 요새 답을 좀 해주십니까? 저는 돈이나 모으라고 얘기하죠. 집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거주 목적으로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는 그런 목적도 강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기 자본이 튼튼하게 있고 일정 부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빚을 내서 산다? 그 금액이 어느 금액이든 간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30대는 그 정도의 자본을 축적하지 그렇죠. 못했거든요. 자기 자본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게끔 일단은 지금 그걸 할 때고, 또 30대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에서 자기가 직장에서 이룰 수 있는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가장 좋은 시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뭐 어디 이 안 좋은 시기에 막 집 살려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조금 여유 갖고 기다리고 자기 개발이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이 덜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내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부동산, 지금 말씀드린 내가 장기적으로 끝까지 가져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부동산을 판단하고 시장의 옥석을 가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공부하고 있는 시기고, 남들이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타이밍에 나는 돈을 갖고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물건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좀
급한 마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를 좀 이제 연구를 네. 해야 되는 그동안. 네. 네,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하락장이 한 4, 5년은 갔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경로를 밟게 될까요? 더 길 수도 더 있다고 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너무 가파르게 많이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또 이게 국민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늘어서 또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서 또 소득이 있는 인구가 늘어나서 이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출을 잘해주고 사람들이 집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금액인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까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굳이 네. 알겠습니다. 이 집이란 게 투자 목적이기도 하고 실거주 목적이기도 하고 또 이 집을 사는 방법, 그러니까 이 거주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 집에서 사는 거랑 남의 집에서 사는 거. 그래서 내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면 이 남의 집에서 사는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임대차법 시행 2년 때문에 그 전세 시장, 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많아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일단은 7월에 전세 대란이 온다고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전세 대란 왔나요? 잠잠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전세 얘기도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세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사금융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쓰지 않을 집을 활용을 해서 무이자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이제 잡히지 않는 돈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전세금이라는 게. 근데 이거를 계속 필요로 했던 시장이었어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그들이 전세를 주지 않으면 이 집을 유지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또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게 됐을 때 그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분양가가 시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내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분양시장에 들어간 일종의 갭 투자인 거죠. 네.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내가 사금융이 아닌 걸로 메꿔서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전세 매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 매물이 사라진다. 다 월세로 돌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나오는 것과 월세 매물이 나오는 거는 결국 시장의 니즈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전세 매물로 나오는 거고 그 목돈을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를 월세 형태로 가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 거고 또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금을 맡기고 이 집을 이용하는 게 더 싼지 아니면 월세를 내는 게 더 싼지를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나중에 돌려받는데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10억 넘어간 전세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집주인이 과연 내가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갔을 때 이걸 원활하게 빼줄 수 있을까? 이게 큰 돈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다른 데로 옮길 때도 이게 그렇죠. 복잡하잖아요. 네. 하나라도 이제 미스가 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평균적인 전세 시세라든가 떨어졌을 때의 전세 시세를 봐서도 내가 요 정도 빼고 이 집주인이 이 정도 돌려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괜찮다 그럼 전세를 들어가겠죠.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이걸 메꿨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이자가 굉장히 싸고 월세에 비해서 대출 이자가 쌌기 때문에 그동안 대출을 받아서 썼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내가 그럼 이 대출을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대출을 또 활용하려면은 보험도 끊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해서 그냥 내가 차라리 그러면 월세를 주겠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걸 당장 내주지 않고 추가적으로 월세를 조금 더 받는 형태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장 자체가 지금 월세화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월세화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금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집주인인 게 훨씬 많은 시장이고 그다음 월세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 월세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을 원하고
나타나고 그런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박 감사님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세입자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시장에서 이제 원하는 게 그건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형태,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전세를 내놨을 때 그거 이제 올려서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올려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 가격에 내놔도 실제로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냥 기존에 살던 사람한테 나 이만큼만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나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 기존 전세금에서 나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이걸 갖고 내가 이자를 내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물이 나오고 그런 게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양측의 니즈가 맞아서 벌어지는 그렇죠. 현상이네요. 근데 그 월세 금액 자체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거 비용으로 낼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득 수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몇십억 하는 집이라도 월세가 막 1,000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가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월세와 경향은 앞으로 좀 심화될 수는 있겠네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일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이것이 완전 주거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높이는 것이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